우리 피를 빠는 기생충 같은 것. 나는 언젠가 이 집을 불태우고 나를 기생충처럼 여기는 자식들을 내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며 북촌의 눅진한 여름 공기가 금목서의 달큰한 향과 오래된 목재에서 스며 나오는 미세한 부식 냄새를 뒤섞어 내 피부에 눌어붙듯 매달렸고 은행나무가 줄지어 선 골목 끝을 돌아검은 승용차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방금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딸 김다은과 그 아이의 남편 최세진을 내려주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되뇌었는데 그들이 향하는 곳은 내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비용까지 모두 부담한 제주 포도주 양조장 일주일 일정이었고 비즈니스석 항공권과 오름을 내려다보는 소규모 부티크 호텔과 하루 인원만 제한해 진행되는 비공개 포도주 시음까지 마지막 한 방울의 향기와 마지막 포장 매듭에 이르기까지 전부 내 손끝의 선택이었으며 심지어 세진이 우스울 만큼 구체적으로 지정한 활성탄 성분 세면도구 세트도 내가 직접 싸넣었고 대문을 지나 안채의 넓은 대청마루로 들어서자 석가래 사이에 고인 정적이 내 심장에 허둥대는 고동을 되레 더 크게 울려주었으며 그때 손안에 전화가 짧게 떨리더니 카카오톡 알림이 떠올랐고 발신자는 다은이었으며 나는 숨을 가다듬기도 전에 화면을 열었고 화면엔 단정한 문장들이 서늘할 만큼 예의 바르게 놓여 있었다. 엄마는 같이 가지 않아요. 세진이 소규모로 가자고 해요. 가족끼리만요. 글자들이 잠깐 흐릿해졌다가 다시 또렷해졌고 나는 한 번 더 읽고 또 한 번 더 읽었는데 마지막 줄에 가족끼리만 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단어의 정의에서 나를 정교하게 도려내는 외과용 칼처럼 반짝이며 스쳐 지나갔고 아이에게 생을 내어주었던 엄마인 내가 가족이 아니라니 나는 어느새 액세서리이자 스폰서이자 여행사 직원이자 이제 와서는 불편한 존재였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동안 나를 사용하고는 차갑고 정확한 문자 한 통으로 탯줄을 끊어냈으며 나는 산산이 부서지지 않았고 오히려 얼음 수정처럼 차갑고 투명한 명료함이 몸 안쪽 깊은 곳에 가라앉는 것을 느꼈고 대청마루의 낡은 소나무 결이 발자국마다 은은히 울리는 사이 고 김병호의 서재로 걸어가 오동나무 책상의 맨 아래 서랍을 열어 두툼하고 봉인된 황색 등기 봉투를 꺼냈으며 그 안에는 내가 김병호와 함께 홍과 시간을 쏟아 복원해온 이 집의 소유권 서류가 들어있었고 그것은 나 단독으로 설정된 굳건한 신탁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으며 다은이는 그 사실을 몰랐고 다은과 세진은 젊음의 안일한 오만으로 이 집이 장례 뒤 자연스레 딸에게 넘어갔다고 여겼으며 나는 모든 것을 간단히 정리해 주겠다고 말하며 그 믿음을 조용히 방치했던 것이 내 실수였고 그것은 세진이 내 딸의 속을 비워내고 그 빈자리에 자기 자신을 모시는 재단을 세우기 이전의 일이었다. 나는 봉투를 내려다보았고 손은 놀랍도록 침착했으며 그렇게나 소규모로 친밀하게 가고 싶다더니 하고 나는 비어있고 조용한 서재에 아주 낮게 속삭였고 좋아 하고는 너희 머리 위에 지붕 하나 없이도 얼마나 친밀할 수 있는지 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또렷이 말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늘 처음부터는 아니었고 내 다은이는 한때 내 햇빛이었으며 그 아이의 웃음은 이 오래된 집의 가장 음울한 모서리에서조차 그림자를 몰아낼 만큼 맑았고 김병호가 세상을 떠난 뒤 우리는 구명정처럼 서로를 붙잡고 버티리라 믿었으며 실제로 한동안은 그렇게 했지만 그 아이가 최세진과 결혼한 뒤부터 나는 온도의 변화를 처음으로 저녁 식탁에서 느꼈고 그는 음식 평론가처럼 무심하고 계산된 눈으로 내 상을 훑었으며 내가 세대를 이어 내려온 갈비찜을 더 권하자 그는 손목을 가볍게 저으며 아니요 김은숙 씨 제 입엔 양념이 좀 무겁네요 라고 말했고 나는 모두가 비평가인 세상이라며 애써 웃고 넘겼지만 그들이 안채로 들어와 큰집 일을 함께 도와준다더니 은근한 평은 곧 지시로 바뀌었고 편백곡 가구들은 지저분해졌으며 마당의 등나무는 제멋대로가 되었고 내 존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방해로 규정되었으며 나는 한 발 물러나 손님용으로 쓰던 2칸짜리 별채로 들어가 임시일 뿐이라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젊은 부부가 둥지를 틀 공간이 필요하다고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반복했고 머지않아 그들은 안채 식사에 나를 부르지 않았으며 나는 작은 창문에 기대서서 삼청동 갤러리에서 세진이 데려온 견디기 힘든 친구들을 위한 호사스러운 만찬이 마당 건너편에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웃음은 툇마루와 돌담을 넘어와 내가 틀어둔 제주와 뒤섞였으며 그들은 내 은수저를 쓰고 내 크리스털 잔으로 마시면서도 나는 내 땅에서 홀로 앉아있는 유배자였고 용서받기 어려운 마지막 일격은 제주 와인 너리 여행을 나흘 앞둔 날 찾아왔는데 다은이가 드물게 내 문을 두드려 인쇄된 일정표를 내밀며 엄마 다 예약됐어요. 공항에서 뵐게요.
라고 말했고 그 얼굴에는 쉽게 갈라질 듯한 웃음이 얹혀 있었으며 내 가슴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이 일렁였고 아마 이번이 계기일 거라고, 아마 우리가 회복될 거라고. 나는 가방을 싸고 새 원피스를 사며 한때 세진이 내 피부가 좀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려 동네 피부관리숍에서 케어까지 받고 여행 당일 아침 캐리어를 대문강까지 끌고 나와 설렘으로 가벼워진 마음을 다독였고 다은이는 세련되지만 멈 표정으로 나왔으며 세진은 입가에 자만의 선을 그린 채 뒤따라 나왔고 다은이는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계획이 조금 바뀌었어요. 엄마, 카카오티 부르고 있어요. 차가 좀 막힐 것 같아서요. 거기서 뵐게요. 라고 말했고 나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가느다란 희망의 실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들이 차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다가 차량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순간 화면에 문자가 도착했고 그 한 줄의 문자가 내 세계를 폭파시켰으며 거기엔 가족끼리만 이라고 적혀 있었고 지금 이 순간 나는 김병호의 서재에 앉아 등기 서류를 바라보았으며 다은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알고 있었고 내가 인정하기 훨씬 전부터 세진에게서 포식자의 그림자를 본 사람이 바로 그였으며 세상을 뜨기 일주일 전 그는 이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면서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은 매섭게 누가 너를 바깥으로 밀어내려 하면 은수가 너는 이걸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다. 나는 전부 허락한다. 라고 경고했고 내가 정말로 불씨를 붙일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는 전화를 들어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이지연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지연 씨 하고 감정을 비운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올리세요. 지금 당장요. 평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의 역사와 결을 알아보는 사람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 일주일 동안 그들이 제주 햇볕 아래에서 샤르도네를 홀짝이는 사이나는 별채에 머문 채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걸려든 거미줄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삶의 구조를 해체해 나갔고 집은 몇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공개되었으며 이한옥의 원형에 반해버린 한기범 교수와 장소정이 넉넉한 조건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고 류혜진 변호사가 초안을 다듬고 백종민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했으며 계약서는 차례대로 작성되고 서명되었고 정확히 일주일 뒤 길가에 다은의 차가 멈춰 섰을 때 그들은 그을린 피부로 환하게 웃고 있었으나 대문에 붙은 붉은 글씨에 고지문을 보는 순간 웃음은 굳어졌고 거기엔 중개사 로고와 날짜가 박힌 큰 종이에 단 한 단어가 선명했다. 매각 완료. 나는 창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세진은 차에서 뛰어내리며 얼굴에 분노를 뒤집어 쓴 채 외쳤다. 이게 대체 뭐예요? 나는 봉투를 내려다보았고 손은 끝내 미동도 없었으며 그렇게도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며 하고 비어있고 고요한 공간에 아주 낮게 속삭였고 좋아 하고는 지붕 없이도 얼마나 친밀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마음속에 또렷이 새겼다. 모든 게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고 내 다은이는 한때 내 햇빛이었으며 그 아이의 웃음은 북촌 한옥의 가장 어두운 모서리까지도 그림자를 몰아냈고 김병호가 세상을 떠난 뒤 우리는 구명정처럼 서로에게 매달려 있었고 실제로 잠시 그렇게 버텼는데 그 아이가 최세진과 결혼한 후 처음 온도의 변화를 저녁 식탁에서 감지했으며 그는 음식 평론가처럼 무심하고 계산된 눈으로 내 상을 훑었고 내가 대대로 내려오던 갈비찜을 더 권하자 손목을 가볍게 저으며 아니요 김은숙 씨 양념이 제 입엔 조금 무겁네요. 라고 말했고 나는 모두가 비평가인 세상이라며 웃어 넘겼지만 안채로 들어와 큰 집을 함께 돕겠다던 말은 곧 지시로 바뀌었고 편백 고가구들은 지저분해졌으며 마당의 등나무는 제 멋대로라는 낙인이 찍혔고 내 존재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방해로 규정되었으며 나는 한 발 물러나 손님용으로 쓰던 2칸짜리 별채로 옮기며 임시일 뿐이라고 젊은 부부에게 둥지 틀 공간이 필요하다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되뇌었고 머지않아 그들은 안채 식사에 나를 부르지 않았으며 나는 작은 창문에 기대서서 삼청동 갤러리에서 세진이 데려온 견디기 힘든 친구들을 위한 호사스러운 만찬이 마당 건너편에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웃음은 돌담을 넘어와 내가 틀어둔 제주와 뒤섞였으며 그들은 내 은수저를 쓰고 내 크리스털 잔으로 마시면서도 나는 내 땅에서 홀로 앉아있는 유배자였고 모든 것을 용서하기 어렵게 만든 마지막 일격은 제주 여행 사흘 전 찾아왔는데 다은이가 드물게 내 문을 두드려 인쇄된 일정표를 내밀며 엄마 다 예약됐어요. 공항에서 뵐게요. 라고 말했고 쉬 부서질 듯한 웃음이 그 얼굴에 얹혀 있었으며 내 가슴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이 붙었고 아마 이번이 계기일 거라고
우리가 회복될 거라고 믿으며 가방을 싸고 새 원피스를 샀고 한때 세진이 내 피부가 피곤해 보인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동네 피부관리숍에서 관리를 받고 여행 아침 캐리어를 대문간에 끌어놓았고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으며 바로 그날 대문 앞에 차가 멈추고 다오는 세련됐으나 먼 표정으로 세진은 입가에 자만의 선을 그린 채 마당으로 들어섰고 나는 모든 것이 아직 가능하다고 믿으려 했지만 화면에 도착한 카카오톡 한 줄이 세계를 폭파시켰고 거기엔 가족끼리만 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지금 나는 별채 창문 너머로 마당을 가로질러 올라오는 아이의 발걸음을 보았고 다오는 유리 너머 내 눈을 찾아 굳어섰으며 내 얼굴엔 승리도 환희도 없었고 이미 일을 끝내고 멀어져가는 해일에 텅 빈 고요만이 가라앉아 있었고 벽돌길을 성큼성큼 올라온 아이는 구두굽을 성난 듯 올리며 문을 두드렸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대체 뭘 한 거예요? 나는 전화기를 손에 든 채 천천히 문을 열었고 내 재산으로 내가 뭘 했냐고 묻는 거겠지. 라고 담담히 말했다. 불법이에요. 뒤에서 세진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튀었고 나는 또렷하고 빳빳한 공증 사본을 들어보이며 비단처럼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완벽히 합법이에요. 김병호가 모든 걸 제게 남겼어요. 하지만 엄마가 다은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며 말끝이 메말랐고 나는 부드럽게 바로잡았다. 나는 단순하게 정리하겠다고 했지. 나 자신을 버리겠다고는 한 적 없어. 우리 집은요. 우리 가구는요. 내 결혼 사진은요. 다은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롭게 높아졌고 나는 모두 내 이름으로 기재해 온도 관리되는 트렁크룸에 정돈해 옮겼고 첫 석 달치 비용도 내가 냈어. 열쇠는 우편으로 보냈고 라고 말했다. 왜요? 마침내 싸움이 빠져나간 자리엔 커다랗고 색날 것에 혼란만 남았고 다은은 낮게 속삭였으며 왜 우리에게 이런 걸 하세요? 라고 물었고 내가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알고 있었고 세진은 침을 튀기며 말했다. 당신은 앙심 가득한 미친 노인네예요. 아니, 나는 그를 지나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내 집에서 유령처럼 살지 않겠다는 뜻일 뿐이야. 나는 문을 닫았고 잠금장치가 딸깍 잠기는 소리가 내 결심의 종지부처럼 방 안을 울렸으며 곧이어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고 화면에는 이지연 공인중개사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매수 확정. 오늘 중으로 잔금 이체. 나는 작은 별채를 둘러보았고 비좁았지만 평온했고 조용했으며 마침내 완전히 내 것이었고 문이 닫힌 뒤에 남은 침묵은 살아있는 존재처럼 무겁고 깊었고 그들의 고함보다 더 묵직했으며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심장은 갈비뼈를 두드리는 북처럼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김병호가 떠난 뒤 처음으로 정확히 2년 만에 균형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고 바깥에선 분노와 불신이 섞인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다 가라앉기를 반복했지만 이제 내게는 모두 잡음일 뿐이었고 내가 더는 맞추지 않는 주파수의 잔향일 뿐이었고 다친 것은 비단 우리 사이의 물리적 문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깎여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온 내 안의 어떤 방이었고 내 딸의 더디고 은밀한 잔혹함에 변명을 붙여온 그 방도 함께 봉인되었다. 내 생각은 저물녘처럼 서서히 뒤로 흘렀고 세진 전에 다은은 내게 엄마 라고 부르며 목소리에 작은 물결을 실어오곤 했고 아버지가 떠난 그 주에 우리는 한 몸처럼 슬픔을 반으로 나눴으며 그 아이는 일주일 내내 내 침대에 함께 누워 밤마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붙잡았고 우리는 보리차가 담긴 머그컵 위로 눈물을 떨구며 김병호의 오래된 책을 정리했고 종이와 시간의 냄새는 이상하리만치 위로가 되었으며 2달이 채 지나기 전에 세진이 이 집에 들어왔고 겉으론 도움을 주겠다는 명분이었지만 그의 도움은 점령에 가까웠고 방을 조용히 바꿔 놓은 뒤 내가 물건을 찾지 못하면 놀란 척하며 나를 건망지고 늙은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고 나를 어머니가 아닌 김은숙 씨라고 불러 모성의 호칭을 의도적으로 벗겨냈고 내 다은이는 그걸 허용했으며 나는 팬트리를 채우고 공과금을 내고 마당을 가꾸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 되었고 그들은 서서히 내 이름을 대본에서 지워갔다. 결을 바꿔놓은 순간 내가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확신한 때는 마당에서 그의 통화를 엿들었을 때였고 그는 웃고 있었으며 아직 여기 있어요. 별채에서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죠. 하지만 올해는 아니에요. 다은이가 드디어 정리할 때가 됐다는 걸 알아가고 있으니까. 걸작엔 잡동사니가 끼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했고 잡동사니가 바로 나였고 버려도 되는 낡은 가구 조각이었고 나는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으며 내 방으로 돌아와 김병호가 내 손에 쥐어준 봉투를 꺼냈고 그 안에는 등기 서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결이 묻은 단정한 글씨의 편지가 함께 들어있었고 은숙에게 이 집은 우리의 성이고 너는 그 성이 주인이다. 그 어떤 누구도 너를 이 벽 안에서 손님처럼 느끼게 두지 마라. 피부치라 해도 예외는 아니다. 다은이가 자신을 잊는다 해도 너는 내가 누구인지 단호히 상기시켜라. 너의 자리를 지켜라. 너의 목소리는 흥정할 수 없다. 라고 적혀 있었으며 그럼에도 나는 기다렸고 마지막 기회를 제주 여행으로 그들의 품성과 마음을 시험하려 했고 그들은 그 시험에서 화려하게 실패했으며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고 현재로 끌어당겨졌고 다은에게서 새 메시지가 도착했으며 엄마 제발 우리 얘기 좀 해요. 둘이서요. 라는 문장이 떠 있었고 내 엄지가 화면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답장을 입력했다. 동백다방. 내일 정오. 감상도 부드러움도 없이 시간과 장소만 적었고 그녀가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내 방식과 내가 고른 자리에서 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창가 작은 탁자에 앉아 있었고 그곳은 아이가 어릴 때 함께 밀크쉐이크를 마시러 오곤 하던 오래된 다방이었으며 다은은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했고 큰 선글라스 뒤로 몸은 방어적인 긴장을 내뿜었고 마주보는 자리로 미끄러지듯 앉더니 곧장 말했다. 미안해. 그 말은 준비해온 대본처럼 들렸고 나는 대답하지 않고 아이스티를 천천히 한 모금 들이켰으며 다은은 그 문자는 세진이 보낸 거였어. 나는 엄마가 같이 가길 원했어. 정말이야. 라고 덧붙였고 나는 눈썹을 아주 조금 올리며 물었다. 그럼 내가 캘리포니아에 도착해서 내 자리가 비어있는 걸 봤을 때 전화는 했니? 문자는 보냈니? 내 엄마가 어디 있는지 괜찮은지 물어보긴 했니? 그 아이의 침묵은 곧 고백이었다. 다은이는 굳어선 채로 엄마 있잖아요 하고 간청하듯 말을 꺼냈고 그 사람은 그냥 좀 유난스러워요. 그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에요. 라고 했으며 나는 숨을 낮게 고르며 나도 그래. 나 역시 다른 세계에서 왔지. 라고 조용히 대답했고 나는 너를 낳아준 사람을 버리지 않는 세계에서 왔다. 더구나 그 사람이 내 휴가 비용까지 다 냈다면 더더욱. 이라고 말하자 다은의 볼의 수치에 기색이 번졌고 엄마가 그렇게 지워진 기분일 줄 몰랐어요. 라고 더듬거렸으며 나는 말을 끊듯 알고 있었어. 라고 했고 다만 멈춰 세울 만큼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덧붙였고 넌 달라졌어 다은아. 나는 내가 차갑고 낯선 사람으로 변해가는 동안 그 안에서 내 딸을 계속 찾아 헤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자 다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낮게 정말로 판 거예요? 라고 속삭였고 나는 그래 라고 대답했으며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죠? 라고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무력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묻자 나는 감정을 덜어낸 채 넌 남편이 있고 미술사 석사학위도 있지 길을 찾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 다은의 눈엔 눈물이 그렁했고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가 그냥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라고 덧붙였으며 나는 위로를 건네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디 다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은아. 라고 다정히 말하고는 다방을 나와 그 아이가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와 마주 앉도록 두고 저녁 무렵 이지연 공인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고 한기범 교수 부부가 뵙고 싶어 하십니다. 안뜰 정원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 정원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으며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입가에 번져 진행해 주세요. 이지연 씨. 라고 답했고 별채의 작은 툇마루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니 멍든 보랏빛과 어스름한 주황이 겹겹이 번지는 캔버스 같았고 그때 아주 조심스러운 두드림 소리가 들려 돌아서 보니 다은이 두 손에 무언가를 꼭 쥔 채 서 있었으며 그것은 세진이 버리자고 부추겨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가죽 제본의 가족 앨범이었고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아이는 부서질 듯 작은 목소리로 물었으며 나는 아이를 그 앨범을
그리고 우리 사이 깊게 파여버린 고통의 협곡을 차례로 바라보았고 당장은 대답하지 않았으며 문지방에 서서 밤이면 향이 짙어지는 금목서 냄새가 공기 속에 묵직하게 떠있는 것을 맡았고 그 향은 우리 대치의 침묵을 지키는 보초 같았으며 다은의 팔에 안긴 앨범은 단순한 책이 아니고 이제는 한없이 멀어진 삶의 잔해 같은 것이었고 가죽 표지는 달아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졌고 수천 번의 넘김으로 모서리는 눅눅이 닳았으며 그 속엔 내가 그 아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온 순간들이 들어있었고 다은은 그것을 방패처럼 혹은 휴전의 증표처럼 껴안고 서 있었으며 아이는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속삭였고 단단하게 둘러켜 있고자 하던 가식적인 자신감이 거친 목소리는 그저 맨몸에 떨림만 남아 있었고 나는 마침내 옆으로 비켜섰으며 그것은 말없는 양보였고 다은은 작은 공간으로 들어와 몇 달째 내 삶의 자리였던 협소한 방을 둘러보았고 1인용 안락의자와 조리대 위에 전기 핫플레이트와 바닥에 가지런히 층층이 쌓아둔 책들을 보았으며 여긴 집이라기보다 일종의 유치장 같았고 그 현실이 아이의 어깨에 실감나는 무게로 내려앉는 것이 눈에 보였으며 다은은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앨범을 무릎에 올려놓고 창고 맨 뒤에서 찾았어요. 라고 표지를 내려다보며 말했고 세진이 버렸을 줄 알았거든요. 라고 했으며 나는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라고 대답했고 다은은 천천히 앨범을 펼쳤으며 첫 장에는 세 살배기 다은이의 사진이 있었고 설탕 가루를 묻힌 찹쌀 도넛을 먹고는 앞니 2개가 빠져 드러난 빈자리를 보여주며 활짝 웃고 있었고 김병호가 아이를 안아든 채 단순하고 분명한 사랑으로 환히 빛나고 있었으며 다은은 아빠가 보고 싶어요. 라고 아주 작게 속삭였고 내 목은 저려오듯 조여왔으며 나는 숨을 고르고 담백하게 말했다. 그분은 내게 몹시 실망하셨을 거야, 다은아. 다은은 몸을 한번 움찔했지만 반박하지 않았고 진실을 알고 있었으며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고 마당에서는 풀벌레 소리만 또렷이 올라와 긴 침묵을 채웠고 한 장면에서 내가 엉망이 되어가던 학교 과학과제를 아이와 함께 붙잡고 있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다은이 감정으로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항상 거기 있었어요. 이제야 보여요. 엄마는 모든 것을 안전하게 느껴지게 했어요. 그러다 최세진이 내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 바로 내 엄마라고 느끼게 만들었지. 다은의 눈이 익숙한 방어로 번쩍였지만 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넌 한 남자를 우리 삶 속으로 들였고 내 친엄마가 부담이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설득당하게 놔뒀어. 라고 말하자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내려가며 무서웠어요. 라고 했다. 무엇이? 혼자가 되는 게요. 다은은 목이 갈라지며 털어놓았다. 잘못 고르는 게요. 그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게요. 나는 숨을 길게 고르게 들이켰다. 내 아이, 넌 이미 충분했어. 내가 스스로 작아지길 선택했을 뿐이야. 다은의 손이 떨렸고 처음엔 몰랐어요. 그저 의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날 지켜주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 결정을 전부 대신 내리기 시작했고 나는 허락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이 작은 방으로 밀어넣는 걸 나도 허락했어요. 엄마는 강하니까 버틸 거라고 그렇게 합리화했어요. 원래 강해야 할 필요는 없었어. 나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대꾸했다. 알아요. 다은은 속삭였다. 용서해달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다만 알아줬으면 했어요. 내가 누군지 기억났고 엄마가 누군지도 기억났다는 걸. 나는 아이를 바라보았고 오랜만에 제대로 보았으며 딱딱하고 금이 가있던 껍질은 벗겨져 있었고 그 자리에 천둥치는 밤이면 내 침대 속으로 파고들던 그 아이가 다시 앉아 있었지만 나는 이제 더 현명해졌고 사랑 하나로 배신의 협곡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내가 집을 판 걸 알았을 때 최세진은 어떻게 반응했니? 라고 물었다. 다은의 입가에 쓴웃음이 스쳤다. 미쳐 날뛰었어요. 내가 상황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몰아붙였고 몇 달 전엔 엄마에게서 등기를 받아냈어야 한다고 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넌 뭐라고 했니? 그 사람이 바로 상황이라고 했어요. 다은의 목소리는 오랜 힘을 아주 조금 되찾았다. 그리고 짐을 싸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떠났니? 내 눈썹이 올라갔다. 호텔에 가서 머물라고 했어요. 내 머릿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빼고 내가 누군지 다시 알아낼 시간을 달라고요. 다은은 고개를 들어 간절히 물었다. 이제 엄마는 뭘 원해요?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지시하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 알아내길 원해. 나는 답했다. 그리고도 다시 쌓고 싶다면 돌아와. 다만 동등한 사람로, 두려울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있고 머무르는 사람으로. 다은은 눈물을 훔치며 혹시 이거 여기 두고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손에 든 가족 앨범을 들어 보였으며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익숙한 무게를 받아들고 그래 라고 말했다. 다은은 문가에서 머뭇하다가 오늘 문을 열어줘서 고마워요 엄마 라고 했고 나는 잘 자 다은아 라고 말했다. 문이 닫히자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앨범의 묵직한 감각이 무릎 위에 내려앉았으며 내가 한 페이지를 넘기자 유치원 연극에서 해바라기 의상을 입고 아무 의심도 경계도 없는 웃음을 터뜨리던 다은이의 사진이 나왔고 나는 아주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울음을 허락했는데 그건 상처 때문이 아니라 놓아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고 대문 너머 부서진 해를 건너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한 새로움의 떨림이 일어나는 게 느껴졌고 그것은 긴 무성의 밤끝에 닿아오는 연약한 새벽 같았다. 이튿날 나는 새 주인들을 만났고 한기범 교수와 장소정은 다정했으며 이 집과 그 역사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 눈빛에 담겨 있었고 우리는 마당을 함께 걸었고 장소정은 향이 짙은 치자꽃 한 송이를 살짝 만지며 이 정원은 정말 오래 사랑받아 온 것 같아요. 잘 지켜내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나는 내가 원한 전부가 바로 그거였어요. 라고 대답했고 그 말은 내 마음의 진심이었으며 별채로 돌아오자 최세진이 먹구름처럼 서 있었고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라고 공격적인 기색을 숨기지 않고 말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아니, 세진 씨, 이제 떠나야 해요. 여기에 있을 권리는 없어요. 그 특권은 이미 잃었으니까. 농담이겠죠. 다은이는요, 저는요, 우린 이곳에 삶을 쏟아부었어요. 나는 짧고 메마른 웃음을 흘렸다. 아니요, 내 삶을 부은 건 나예요. 김병우와 나. 세진 씨는 그저 장식을 더했을 뿐이죠.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당신은 내 딸을 조종했어. 고립시켰고 나를 겨누는 무기로 만들려 했지. 날 지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했어. 내 선의를 약함으로 오해했지. 라고 내가 말하자 그는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거요. 라고 내뱉었고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요. 내가 후회하는 건 이걸 너무 오래 두었다는 사실뿐이에요. 난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세진 씨, 존중을 원했죠. 그리고 당신에게서 그걸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나는 평화를 선택했어요.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무너진 눈을 하고 돌아섰고 한마디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났으며 나는 문을 닫았고 심장은 가슴을 두드리며 뛰었지만 그것은 마침내 끝난 싸움이 주는 해방의 고동이었고 시간은 줄을 넘겨 달로 이어졌고 다은은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대신 서촌의 작은 원룸의 방을 얻고 여성쉼터에서 일을 시작했고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바닥부터 자신을 다시 쌓아 올리는 힘들고도 눈에 띄지 않는 일을 꾸준히 해나갔고 일요일이면 우리 집 작은 마당에 들러 과거가 아닌 현재를 조심스럽게 쌓아 올렸고 어느 날 다은은 봉투 하나를 들고 와서 내가 물었다. 그건 뭐니? 전세 계약서예요. 다은은 자랑스럽지만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북촌 건너편 서촌 쪽 작은 투룸집이에요.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제 룸메이트가 되어줬으면 했어요. 눈물이 눈가에 순식간에 차올랐고 나는 숨을 삼키며 겨우 말을 이었다. 우리를 위한 집을 샀구나.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었으면 했어요. 사랑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 것이 되는 그런 곳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내 딸 강인하고 다시 일어선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고 한 달 뒤 서촌의 새 집 문턱에 서서 아이가 작은 앞마당에 어린 장미 묘목을 심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비로소 알 것 같았으며 이 일은 애초에 집이냐 여행이냐의 문제가 아니었고 한 사람이 자기 삶에서 차지해야 할 신성한 자리에 관한 것이었으며 사랑과 소유 사이, 지지와 통제 사이에 그어야 하는 선에 관한 것이었고 때로는 가장 근원적인 사랑의 행위가 정말로 중요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우는 일일 수 있었고 어떤 때는 집을 잃어야 비로소 집을 찾게 되며 또 어떤 때는 길을 잃었던 누군가가 변명 대신 스스로 그려낸 새 지도를 들고 돌아올 때 문을 그저 열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함께 새 문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나는 느리지만 또렷하게 이해했다.